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홍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또 제 주변에 보면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다라고 이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쉬어도 좀 가시지 않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늘 피곤하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가슴이 아프다거나 숨차는 분들이 더 반갑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도 특별한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특별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큰 질환은 아닌데도 환자분들은 계속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네, 이런 경우를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로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일주일에 평균 45.1시간으로 야근과 철야, 심지어 주말 출근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근무 시간을 소화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피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청객 중 하나다. 특히 피로해서 병원에 가도 별다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색하기도 어려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수를 생각해보면 실제 의사 진료를 받는 비율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피로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상이자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로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런 상태가 일시적인 피곤함 수준을 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지속성 피로라 부르고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라고 부르게 된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잠깐의 휴식으로 회복되는 일과성 피로와 달리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과성 피로는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피로는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일 수도, 피로감을 유발하는 질환일 수도 아니면 어떤 신체 기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피로 증상은 어떤 위험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피로는 그 자체로 일상생활 수행에 능률을 떨어뜨리는 반면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관련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각종 감염증, 일과성 외상 혹은 충격,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 물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만큼 명확한 치료 방법도 없어 더욱더 관리가 중요한 만성 피로 증후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정호 과장과 함께 현대인의 불청객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흔히 이제 잠이 부족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는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면 이 피로감을 좀 금방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쉬어도 이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단지 피로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피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피로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봤던 신정호 과장께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로를 안 느껴본 분들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을 못 자거나 또 과로를 하면 쉽게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도 하나의 좀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네, 먼저 피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네. 피로는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정신이나 육체가 지쳐 유발되는 고단함 또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피로는 일상적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병적 피로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 네. 일상적 피로는 과로, 운동,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스레 몸이 느끼는 현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병적 피로는 일상적인 활동 이후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나쁜 생활 습관이나 원인 질환 혹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것으로 충분한 휴식 후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잠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병적 피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피로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네, 환자들은 피로함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피곤해요, 나른해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운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등 정신적인 측면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질환에 의한 피로의 경우에는 그 질환에 동반된 체중 변화,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만성 기침, 소화 기능 장애 등을 동반 증상을 함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저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증상이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피로들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한 업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걱정하는 가장 큰 건강상 문제점으로 만성 피로가 1위 뽑혔습니다. 한 공익 광고에서 흡연은 질환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피로도 하나의 증상이자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피로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 수는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초진 환자의 주소 중 4.7%로 6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로 증상에 직장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설문조사를 보시면 피로를 느낄 때 스트레칭이나 산책 혹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42% 정도임에 반해 과반은 오히려 카페인 복용, 흡연 등 피로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피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네. 커피 같은 걸로. 네, 맞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런 피로는 생활 습관과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활 습관이 피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은 피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피로를 유발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피로 예방을 위한 10계명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이 쉽지만은 않은 것들입니다. 1번 규칙적인 운동은 주 3, 4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흡연은 각종 암, 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또한 산소 공급의 제한으로 신체 대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3번 과음과 폭음은 간대사 장애와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해 피로를 유발하고 4번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교감신경 항진 및 수면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5번 과도한 저체중 혹은 비만은 대사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등으로 피로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것들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습관성 약물 역시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장복하는 약물이 있다면 의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아요. 저도 몇 가지 좀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특정 질환에 의해서도 이런 만성 피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질환들이 원인이 되나요? 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흔한 원인 질환들을 살펴보시면 크게 정신질환과 기질적 질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피로와 더불어 우울감, 의욕 및 흥미 상실, 체중 변화, 수면 장애 등이 동반될 시 우울증으로 인한 피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 상담을 권합니다. 흔한 기질적 질환으로는 당뇨, 만성 심부전, 빈혈 결핵, 심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 등이 있고 악성 종양 즉 암이 특이 증상 없이 피로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각각의 질환들이 동반하는 증상들에 대한 진료를 통해 혹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피로 유발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체중 증가, 추위에 취약함, 부종,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동반될 시에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네.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좀, 계속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학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직장인들, 어른들 네.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하루하루 시간이 워낙에 부족하고요. 네. 너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만성 피로라는 걸 달고 사는 느낌인데 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만성 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일컫는 반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 피로 중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기억력 및 집중력 감소, 근육통 및 두통, 기상시 개운하지 않음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피로는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거고 만성 피로 증후군은 증후군? 하나의 또 질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일상적인 피로가 아니라 이런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신 건가요? 네, 많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입니다. 성별, 연령별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수를 보여주는데요. 내원한 총 환자 수는 10만 명에 이르고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진료비는 36억에서 40억 원에 이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장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말 그대로 피로 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부터 10대부터 네. 이런 피로를 느낀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겪게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증상들만으로는 뭐 뚜렷한 이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서 제시한 동반 증상으로 기억력 및 집중력 감소, 인후통, 근육통 등의 통증, 아침 기상 시 개운하지 않은 등의 증상들을 있었는데요. 이처럼 흔한 증상이지만 기존 의학적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 치료 후 증상은 호전되지만 치료 중단 시 증상 재발 혹은 난선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용어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 용어로는 Multiple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MMUS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만성 피로, 허리 통증, 복부 팽만감, 어지러움증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의학적으로 접근할 때도 통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새로운 진단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통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생화학적 요소를 기본 접근 방법으로 하는 새로운 의학 분야가 기능의학입니다. 기능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데요. 핵심 용어로 풀어본 그림을 보시면 네. 생화학적 흐름의 이상으로 인한 세포의 기능적 저하가 지속되어 질환을 유발할 때 질환의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저하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의 자연적 치유 능력을 회복하여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의학이라 하겠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기능의학이 추구하는 바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전통의학이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 후 치료하는 것이라면 기능의학은 기능 감소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정상적인 기능으로 되돌리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합니다. 기능의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기능 감소, 즉 임상 불균형은 7가지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에너지, 해독, 면역, 소화와 미생물 불균형 등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소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에 의해 임상 불균형이 생기고
그것이 지속되어 각 증상 및 징후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기능의학의 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잠시 뒤에도 또 기능의학에 대한 설명을 준비한 영상도 만나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 피로라는 걸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피로를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생성의 관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피로는 결국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내용을 더듬어 보면 에너지는 ATP라는 물질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ATP는 세포,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영양과 호르몬, 그리고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조효 효소인 비타민, 미네랄 등입니다. 반면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나 중금속은 세포가 ATP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생성에 제한이 있게 됨으로써 피로나 면역 기능 이상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을 다시 화면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면 산소가 충분한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만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사 과정으로 흐르게 되어 에너지는 적게 만들어지고 젖산이 축적됨으로써 피로나 근육통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해 3대 영양소가 대사가 되고 결국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을 대사시키는 각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푸른 네모 박스로 표시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같은 조효소들이 각각의 과정에서 충분히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결핍되면 결국 이 대사 과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해 에너지 생성이 제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로하면 이제 막 간 때문이라고 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간 건강이 좀 우리 피로와 좀 관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고에서 많이 보았듯이 간 기능의 저하가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간에서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관여하는 1차 해독 과정과 포화 반응이라는 2차 해독 과정을 통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대사된 다음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충분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한편 1차 해독은 충분히 일어났지만 2차 해독에 문제가 생겨 중간 대사 물질이 축적되는 경우 이 중간 대사 물질은 원 독소보다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1차, 2차 해독 과정, 균형 잡힌 영양소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좀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기능의학이라는 말이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기능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의학은 질병이 있으면 환자고 아니면 정상인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만성 피로 환자들 같은 경우 병원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검사에서 특별한 질환이 없는,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성 피로 환자들은 현대의학에서 정상인으로 판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몸이 아파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바로 이런 경우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흔히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병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증상이 생기고 어떤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전통의학과는 다르게 기능의학은 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 즉 신체에 기능 저하가 있을 때 개입하여 치유 능력 회복을 통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추구하는 의학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소인과 생활 방식, 직업, 환경, 공해 노출 등의 환경적 요소로 인해 신체 기능의 저하, 즉 임상 불균형이 유발되는데
기능의학은 이러한 임상 불균형을 연구하고 치료하여 정상적인 신체 대사, 세포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는 의학입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정상인이라도 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환자의 범주를 넓혀간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깨져 있는 세포의 균형을 영양치료와 식이요법 등 가능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흔히 스트레스 검사로 불리는 심박 변이도 검사도 이런 치료를 위한 검사 중 하나다. 스트레스 검사로도 알려진 심박 변이도 검사는 심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파형으로 분석하여 인체의 자율신경 반응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현재의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에너지 상태 및 불균형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및 심리적 긴장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박 변이도 검사뿐만 아니라 모발 미네랄 검사와 소변 유기산 검사, 항산화 검사 등을 하게 된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을 없애기 위해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닌 신체 기능을 건강한 상태로 돌려주는 치료가 주가 된다. 기능의학에서 다루는 주요 임상 불균형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에너지 불균형, 해독, 면역 불균형 등입니다. 이러한 불균형들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모발 미네랄 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 등의 기능의학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치료, 즉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치료, 호르몬 치료, 그리고 중금속 제거를 위한 킬레이션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꾸준한 복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처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시행하는 주사치료를 검사 결과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질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병 이전의 상태, 곧 최상의 기능에서 벗어나 몸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 몸속 여러 물질의 대사 이상 패턴을 찾아 그것을 영양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해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 몸의 상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의 상태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건데요. 그때의 최상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생소하고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하네요. 네, 의사인 저도 듣기에 상당히 생소한 그래요? 분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모발 미네랄 검사라는 건데요. 이 미네랄이라는 게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무기질,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54종이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50종의 원소를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일컫습니다. 특히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로 20여 종이 밝혀져 있습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는 소량의 모발 조직을 통해서 실제로 기능을 하는 세포 수준의 미네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무기질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무기질은 하루 필요 섭취량 100mg을 기준으로 대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구분합니다. 다음 표는 주요 무기질의 기능과 결핍 시 혹은 과잉 시 증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표를 보시면 친숙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칼슘은 골격 형성 및 근수축에 필요하고 결핍 시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근경련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과잉 시에는 변비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여 개의 효소에 조효소로 작용을 하는 중요한 무기질로 요즘 많이 아시는 것처럼 결핍 시에 눈가 떨림이나 근육 뭉침 등의 증상을 유발하나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배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미량 무기질로는 갑상선 기능에 필요한 요오드, 인슐린과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아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셀레늄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네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많죠.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네랄 자체의 양도 중요하지만 미네랄끼리의 이게 균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미네랄 균형의 중요한 이유는 미네랄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하나의 미네랄을 과잉 섭취 시 다른 미네랄 대사를 저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의 과잉 섭취는 칼슘 흡수를 억제하고 칼슘의 과잉 상태는 철의 흡수를 억제하게 됩니다.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통해 다음 화면에서처럼 미네랄의 절대 수치뿐만 아니라 미네랄 간의 비율도 알 수 있어 이를 통해 대사 속도, 스트레스 정도, 면역 기능, 부신 기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미네랄만 너무 많은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뭐든지 또 골고루가 네. 중요한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중독 여부도 또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과 같이 주요 중금속의 체내 축적된 절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중금속의 오염 경로와 중독으로 인한 증상을 다음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비소는 담배 연기나 배기가스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오염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로, 두통,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은이나 납 역시 염색약이나 페인트와 같은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어 피로, 알러지, 불안감 및 태아의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고 네, 맞아요. 이게 네. 심각한데 이런 중금속 때문에도 많이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에도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된 것들을 또 어떻게 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치료법이 킬레이션이라는 치료법입니다. 킬레이션은 개나 가재의 이빨을 뜻하는 그리스어 킬레에서 유래된 것으로 금속이나 미네랄이 어떤 물질에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킬레이션 요법은 EDTA라는 아미노산 복합체를 비롯한 물질을 투여하여 이 물질이 중금속과 결합한 후 체외로 배출되는 치료입니다. 그 옆의 그래프는 물질 투여 후 수은의 체내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항산화제로 알려진 그래프에서 LA로 표시된 리포산과 GSH로 표시된 글루타치온도 EDTA만큼의 킬레이션 효능, 즉 체내 수은 혈중 농도 감소 효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의 모바일 미네랄 결과지는 수은과 납이 동반 상승된 환자에서 킬레이션 치료를 수차례 한 후 중금속 치료 수치가 호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검사는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이제 유기산이라는 게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소변 검사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유기산이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유기화합물 중에서 산성을 띠는 물질을 뜻합니다. 앞에 본 신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대사물들이 유기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변 내 이러한 중간 대사 물질들을 측정하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이는 효소나 조효소 결핍을 확인 위한 검사로 이전부터는 페닐케톤 요증이나 호모시스틴 요증과 같은 선천성 대사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되었는데요. 기능의학에서는 영양소, 신경절단 물질, 에너지 대사 이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리를 보시면 A라는 물질이 정상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B, C를 거쳐 D가 체외로 배출되지만 효소 자체의 문제 혹은 조효소 결핍으로 인해 이 두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C로 가지 못하고 B가 축적되게 되고 소변에서 과량 검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전에 에너지 대사에서 언급한 표를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 빨갛게 표시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라는 물질이 수시닐 코에이라는 물질로 대사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 1, 2, 3, 5 리포산이 조효소로 충분히 작용해야 하는데 그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가 축적되고 소변에서 과량 검출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어떤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조효소가 결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으로 알아볼 검사는 항산화 검사입니다. 요즘에 뭐 항산화, 뭐 활성산소 이런 용어들 네. TV에서 굉장히 많이 네. 접하게 되는데 이런 걸 뭐 검사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세포환 산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소는 에너지 발생에 사용되지만 1~2% 정도의 극소량의 산소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찌꺼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이는 반응성이 강해서 생체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러한 활성산소, 유해산소는 스트레스, 흡연, 중금속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더 많이 발생되고 이는 단백질, 지질, DNA 손상을 일으켜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활성산소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노화, 동맥경화, 피로, 아토피, 그리고 암 등의 주요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는 되게 안 좋은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나요? 네. 이러한 활성산소에 맞서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항산화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네. 항산화제는 신체 내부에 있는 1차 자연 항산화제와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2차 항산화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복용해 보았을 영양제인 비타민 A, C, E, 코큐텐, 글루타치온, 리포산 등이 2차 항산화제에 해당합니다. 활성산소 항산화제 검사를 하면 활성산소 수치와 항산화 능력을 조합한 그룹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각 그룹에 맞게 항산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영양제들이 우리가 시중에 알려진 영양제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먹는 것보다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검사는 이제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인데요. 이건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일까요? 자율신경 검사, 스트레스 검사라고 불리는 심박 변이도 검사는 시간에 따른 심박의 주기적인 변화를 보는 검사입니다. 심박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의 지배를 받는 심장의 동반결제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혈중 산소 농도, 체온, 혈압 등에 의해 민감하게 자율신경이 반응하여 심박수가 끊임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하여 생리적인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보시는 심전도 그래프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체내 환경에 의해 심전도 그래프 간의 간격도 일정 범위 안에서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심박 변이도의 감소는 심박동의 역동성이 감소됨을 의미하고 이는 환경에 대한 체내 적응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계신데 위대장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각종 혈액 검사를 하였지만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율신경 검사를 했을 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있거나 반대 기능에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으로 자율신경 불균형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심박 변이도 검사는 앞에 검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체에 유해한 혹은 결핍 요소를 찾는다기보다는 현재 신체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이 검사를 통해 자율신경의 불균형, 스트레스 정도, 피로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검사들, 신경 자극 및 전달 작용에 작용하는 미네랄을 확인하는 모발 미네랄 검사나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 유기산 검사,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솔 호르몬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왜 스트레스 저항도가 떨어졌는지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른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특이적인 증상들에 대한 진단에 아주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호르몬 검사예요. 특히나 이제 부신 호르몬이라는 게 좀 익숙하긴 한데 이 호르몬이 피로와 좀 관련이 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신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장 위에 있는 기관으로 피질과 수질로 나누어집니다. 부신은 코티솔, 알도스테론, 성호르몬,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체내의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체내에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네. 혈당 정상화, 항염증 반응, 면역 조절 등을 담당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3단계 반응을
다음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티솔 분비량이 증가하고 혈당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 효율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감소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도 필요해져서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코티솔을 포함한 부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어 몸에 이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 부신 호르몬이 부족할 때 환자분들한테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부신 호르몬 코티솔은 많은 신체 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피로가 발생하게 되면 부신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어 각종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자율신경 장애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어지러움증, 면역 기능 이상으로 인해 감기에 취약하거나 만성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데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네. 코티솔 분비는 주황색 그래프처럼 아침에 많이 분비되어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저녁으로 갈수록 감소되는 양상의 일중 변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신 피로 환자들은 녹색 선처럼 일중 변동이 감소되고 특히 아침에 정상인에 비해 많이 떨어짐으로써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일도 시작해야 되고 이제 시작이 바로 아침이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함을 계속 네, 느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짚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검사 결과 좀 뭐 부족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좀 밟아 나가야 될까요? 네. 만성 피로 환자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의학 검사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모바일 미네랄 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에너지 및 영양소의 대사 과정,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 그리고 중금속 중독 상태를 알 수 있었고 활성산소 산악 능력 검사를 통해서 몸이 얼마나 활성산소에 취약한지 또 그에 대항하는 항산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와 자율신경 불균형 정도를 부신 호르몬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대응 등 여러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코티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개개인의 가장 적합한 치료, 즉 미네랄과 비타민, 항산화제, 호르몬제 보급과 중금속 제거를 위한 킬레이션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그 일반적인 피 검사들 말고도 네. 그러니까 필요한 증상이 있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방이 없더라도 보통 영양제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많이 드시죠, 또. 네. 약국만 가도 아주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런 건강식품을 먹을 때 뭐 특별히 주의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개념을 살펴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면역 증강이나 노화 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효능을 식품의약품 안정처가 인정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여러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복용하고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오남용의 문제와 또 구매 기준이 의학적 근거가 아닌 주변 지인의 경험담이나 인터넷 검색에 의지하는 경우가 과반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기능의학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린 나무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임상 불균형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 두 요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인이 복용하는 영양소가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영양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네랄 상호작용에서 보신 것처럼 몸에 좋다고 모든 미네랄을 복용하게 된다면 정작 필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실제 내 몸의 기능 상태를 확인 후에 적절한 영양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쉽게 이제 영양제 구입할 수 있는 네, 루트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은 어떤 건지 좀 확인하고 좀 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정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이제 관광을 하다 보면요, 이제 밤에도 이제 야경이라고 하지만 사무실에 이제 불빛이 이렇게 다 켜 있는 경우가 네.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이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성 피로를 다들 호소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알아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네, 맞아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우리 한국 분들이 피로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